네, 2021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내일이면 4.19군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1년여 앞두고 있으니까 대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배며 윤석열 때린 홍준표의 성동격서입니다. 2022년 대권 경쟁은 홍준표에 의해 시작됐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관례였고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고. 자진이란 말은 자살이란 뜻이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장은 정확하게 못 썼는데 제가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홍 의원 참 문장은 잘 못 만드네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비문이에요. 문장이 안 돼요. 이러한 전례를 만들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통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문장을 매끈하게 만들어야지. 참 사람 제가 글쟁이라 그런지 글이 안 되면 좀 짜증이 올라옵니다.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 부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목리 부리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경고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충고죠.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겁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도 언론이 다 보도가 됐는데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토대로 제가 정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 34년 가까이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출범과 동시에 기자가 됐네요. 88년에 1월에 됐으니까.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대학생, 복학생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인데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는 대한민국 검찰은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에게 줘서 대통령이 통치 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한양주택 사건인가 굉장히 노태우 때 큰 사건이 났는데 그 주인 검사하고 장시간, 그땐 저도 젊은 검사였죠. 기자였죠. 어린 기자였죠. 하는데 그분이 이건 수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적도 있고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통치 자금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돈을 받고 기업 총수한테 전두환 씨는 영수증을 써줬어요. 영수증이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수증을 국세청에 내면은 국세청에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준 자금은 원래 기업의 돈인데 그럼 이득이잖아요. 이득. 순이익이잖아요. 그걸 대통령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탈세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한테 대통령한테 준
재벌 총수의 비자금은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그 돈을 줬다고 해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처벌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느냐?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93년도인가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은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걸 없애려면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도합니다. 그래서 와 하고 명분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와 하고 그냥 갔죠. 그리고 이제 희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노태우 비자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박계동 의원이 신한은행 서서문 지점에 노태우 비자금이 있는데 그게 금융실명제 전에 가명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금융실명제가 시도됐기 때문에 본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실명을 못하고 있다. 그걸 폭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걸 듣고 막 쫓아가니까 서소문 지점장이 놀래갖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죠. 진짜구나 해갖고 확 달아올라가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경호실을 통해서 자기의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는데 비자금 관리하는 경호실의 경립과장이 신한은행한테 맡겨놓고 이제 이름을 적당히 하게 했는데 갑자기 금융실명제가 됐을 때 이름을 못 바꾼 거죠. 그게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태우 씨가 갖고 있던 비자금은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앞에 대통령인 여당인 노태우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 대통령 선거에 쓰라고 주고 남은 잔금이에요. 이게 4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노태우가 마련한 돈 중에 일부는 김영삼 씨가 직접 집행했으니까 그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노태우 비자금은 재벌 총수들이 준 거고 거긴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김영삼 씨는 자기도 관련된 사건인데 이걸 수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 대통령이 통치자금을 거두니까 다른 실력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부정부패의 국가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련한 비자금은 그때도 수사는 했어요. 대통령이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수사했습니다. 그렇게 터져 나온 게 93년의 동아은행 사건인데 이거는 함승희 검사가 수사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제가 함승희 검사하고도 이 시절에 요 직후에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는데 대충 이 이야기를 압니다. 동아은행 사건에 누가 연루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되다가 금융실명제가 시작이 됐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차명으로 된 거를 가명으로 된 거를 본명으로 못 바꿔서 숨어 있다는 게 터져 나오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김영삼 씨는 5.18 특별법을 만들게 합니다. 갑자기 광주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김영삼이 집권했을 때 그 직전에 노태우 때도 계속 광주 청문회의니 12.12 청문회의니 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해야 된다 만다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김영삼 씨가 받아들여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게 됐는데 그때 검찰에서는 처벌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때 12.12 부분에서 수사를 했던 검찰 책임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였습니다. 왜냐? 그때 12.12로 집권을 한 세력이 그 후 대통령이 돼서 많은 국정행위를 하면서 결재를 하고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7년 동안,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동안 한 모든 국정이 뒤집어져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넘어갔는데 다시 김영삼 씨가 코너에 몰리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시효도 지났다. 두 사건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효가 지났다. 두 사건 모두 1979년, 80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 95년 시점이니까 15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김영삼 씨가 나서갖고 두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더하기 7년, 7년 더하기 5년, 즉 12년의 기간은 누구도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된다라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됩니다. 그래서
5.18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신군부 세력을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기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12.12 사건 관련으로도 두 사람을 기소하고요. 전노를 기소하고 또 노태우 비자금, 전두환 비자금 사건도 수사해서 기소하게 합니다. 대통령 비자금 부분 등 통치행위도 수사하게 한 거죠. 처벌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영수증 써준 게 있다든지 또는 뭐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집행한 게 쭉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비자금은 김영삼을 후보로 만든 노태우 측에서 김영삼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럼 노태우 비자금 사용처 중에 한 군데는 김영삼 세력인데 김영삼 세력은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고 또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노를 5.18 사건과 12.12 사건, 비자금 사건을 처벌을 했는데 이 김영삼 정권이 웃기는 게요. 자기들도 이제 대선 자금을 만들었잖아요. 뭐 재벌들한테 영수증 써주고 했는지 어쩐지 그분 수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적어도 노태우한테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쓰고 나서 이 돈을 또 남겼습니다.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김영삼의 아들이 관리했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관리시켰느냐? 안기부 기조실한테 맡겼습니다. 안기부 기조실은요, 굉장히 많은, 제가 몇 차례 안기부 이제 그 특활비를 얘기했는데, 특활비를 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 세탁을 합니다. 한 은행에 넣어놓고 명목상으로 한 바퀴 막 여러 사람 돌립니다. 그거 옛날에 이제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금융실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그쪽은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쪼갰다 해서 결국은 요 돈은 가만히 있는데 서류상으로 막 바꿨다. 이렇게 해서 돈의 흔적을 지운 다음에 꺼내갖고 쓰게 되면 세탁이 돼서 쓰기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기조실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 대통령 말기에 그 아들이 구속되고 안기부 기조실장 했던 분도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권도 별로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김영삼 정권이 말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무너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DJ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DJ도 똑같이 김영삼 씨가 대성 장동을 남겼으니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를 안 시킵니다. 아주 여기서 한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건데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회창 씨, 서울법대를 나오고 대법관을 지내고 감사원장 지낸 이회창 씨를 후보로 만드는데 이회창 씨와 YS가 갈등이 많았어요. 이회창 씨는 대쪽이란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씨는 싫은 거죠. 그래서 IMF 경제 위기까지 당한 상태에서 DJ한테 오히려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오랫동안 DJ하고 YS는 다퉈왔지만 싸우면서 정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믿는 것도 있고 저 사람 다 파악이 되고 이해창은 꼬치꼬치 따지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DJ가 당선될 수 있는 여지로 몰아주고 DJ가 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당선이 딱 되고 난 다음에 DJ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YS를 만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자 그럽니다. 이 5.18 광주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김대중인데 김대중 씨가 오히려 풀어주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DJ는 김영삼 정치자금도 수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전두환 노태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놔주죠. 그리고 이제 각자는 지내는데 이게 일종의 세력균형 상태입니다. 제가 전두환 세력을 몇 차례 만나봤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그 김대중 씨의 출생 비밀이 있죠. 김대중이냐 윤대중이냐 제갈대중이냐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겁니다. 뭐 월간조선도 썼고 뭐 저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더만요.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우종찬 기자도 월간조선에 그런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고 호적 등본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들고 있으니까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두환 캠프에서는 DJ 세력이 자기를 다시 못 치게 하는 방패막이 되는 거고 또 굳이 또 DJ에도 전두환을 치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과거에 나를 뭐 사형 선고를 하게 한 정권이지만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DJ 시절에는 전두환 세력, 노태우 세력은 전두환 세력의 일부니까 전두환과 DJ, 그 다음에 YS와 DJ 사이에는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무난하게 과거사를 통치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좋은 시절이었다. 정치적으로 큰 정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전두환 세력에는 감사가 됩니다. DJ에 대한 감사가, 고마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전두환 세력은 평생 그 이전까지는 김대중 세력을 붉은 세력으로 봤어요. 굉장히 의심해 봤습니다. 근데 DJ, 오히려 전두환을 잡아놓고 한 거는 YS였고, 그걸 풀어주게 한 건 DJ였고, DJ 시절 5년 내내는 전두환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을 안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전두환 씨가 정성껏 저는 조문을 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사망했을 때는 원래 부인상에는 남편이 가는 게 아니라 또 부인들이 가는 게 옛날의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순자 씨가 가서 빈소를 찾아갑니다. 이거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DJ하고 전두환 씨는 숙적인데 왜 이희호 빈소에 이순자 씨가 갔지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론 김영삼 씨가 사망했을 때도 전두환 씨는 조문을 하는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지 진심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이거는 전두환 씨 측 인사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하여간 이 DJ 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의심을 했지만 그 통 큰 과거사 뭐 비자금 조사하고 통치행위 조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두환 씨 측이 감사를 합니다. 네. 그러나 YS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전두환 캠프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이 뭐 90대에 이르렀지만 상당히 YS 측은 이렇게 무시합니다. 좀 의리가 없고 좀 작은 세력으로 보는 거, 그릇이 작은 걸로 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DJ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는데 금방 아까 제가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대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을 지시한 거는 역시 대통령이죠. 통치행위로 한 거죠. 그걸 집행한 것이 박지원 씨인데 박지원 씨만 구속하고 DJ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J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명박 정부도 유심히 보면은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노무현 씨가 한 정권이 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받았다고 하는 비자금 부분은 수사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막 좁혀 들어가니까 그 전에 노건평 씨를 형을 구속을 했었고 가족으로 막 들어가니까 이 가족들이 굉장히 노무현 그 당시엔 전 대통령을 괴롭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그 봉화마을에 있다가 컴퓨터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명박 정권의 보복으로 본 이가 문재인 당시 전 민정수석이라는 게 홍준표 의원의 판단이고 저 또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은 아니었고 통치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니었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가족들이 벌인 비리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보복으로 봤다는 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문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굉장히 이명박 세력을 압박한 건 맞아요.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통치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탄핵에서부터 야당일 때부터 계속 박근혜 정권이 했던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그것이 지금 도한 몇십 년형인가요? 해서 박근혜 씨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말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도 통치행위로 한 것 중에 불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핵 정책입니다.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탈핵 정책을 해버렸어요. 이건 명백한 통치행위도 아닙니다. 이거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수익성을 조작해서 조기에 폐쇄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때마다 친문 세력은 이건 대통령의 통치권이라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니까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처벌한 걸 보게 되면 통치행위도 처벌해야 됩니다. 이걸 홍 의원이 지적하는 거죠. 홍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의리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무서운 비판을 이런 단어 하나도 안 쓰고 페이스북에다가 확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뵈며 라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면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팩트니까. 이 검사하고 기자가 무서운 게요. 팩트만 갖고 써버리면요.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면도칼처럼 싹 베고 들어오면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 못해요. 변죽은 울릴 수 있지만 비난은 못합니다. 홍준표는 이 사람이 자기 말한 대로 또 어젠가 보니까 매일경제에 누가 칼럼을 썼던데 20년간 정치를 해왔는데 한 번도 부정부패에 몰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개파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별로 올가매지는 상황이 아니죠. 저렇게 떠들 수 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홍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통치권을 딱 거론하면서 덤벼드느냐?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차기 대권을 위한 도전에 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는 문재인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향한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겨냥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 씨는 어떻게 대권을 잡겠다는 걸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보이려면 반문재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뚜렷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할지 아니면 따로 당을 만들어서 할지 둘이 하나를 만들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시작은 문재인과의 싸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홍준표 씨가 툭 싸움을 건 겁니다. 지금 홍준표 씨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일부 초선 의원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드센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쓱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글쎄 저는 제가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홍준표의 투쟁력은 국민의힘 전체보다 셀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이 누구죠? 유엔에 있던 반기문 씨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누구 하다가 다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홍준표를 내세워서 했는데 생각보다 홍준표가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홍준표는 다양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돌 던져서 일석삼조를 노리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경쟁자는 그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겠죠.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 1인데 윤석열을 바로 치게 되면 자기가 졸렬한 사람이 되는데 이 페이스북으로 저는 쳤다고 봅니다. 뭘 겨냥했을까요? 자, 윤석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처벌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통치 행위를 딱 걸고 넘어지면 그 순간에 윤석열도 걸리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씨가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 문재인과의 싸움에 나서야 되는데 박근혜 잡아놓는데 앞장섰던 윤석열 씨가 문재인과의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걸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게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대선은 홍준표가 이미 시작을 했다. 레이스를 끊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씨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제 자신도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이 사람 뭐지? 야권 후보 맞아?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윤석열의 모순을 쫙히 꿰고 들어가는 게 홍준표의 지금 공격인데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이재석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죠. 왜 자살했습니까? 모욕을 당했죠. 누구로부터 당했습니까? 그것도 따지는 겁니다. 그 시절에 윤석열은 문재인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느냐는 질문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문으로 가려면 지금 투쟁에 나서라는 강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날라오는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대응을 안 한다면은 이거는 제2의 반기문 아니야? 고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아지는 거죠. 홍준표 씨가 이 싸움을 거는 건지 거는 게 수가 높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친문재인인지
반문재인인지 분명히 하라는 압박을 문재인을 베면서 홍준표는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이 씨가 제3당을 만들든 말든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면, 그죠? 반문재인 기치를 윤석열 씨가 내걸면 문재인 측은 윤석열 씨가 지금 야권의 부동의 일이니까 무지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씨 신화가 바뀌어질 수 있죠. 지금 윤석열 씨는 우파로 분류되지만 어떤 우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 통해서 물어보면 우파 맞아. 그런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구체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장모와 부인에 대해서는 나쁜 소문이 좀 있습니다.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족범죄단으로 몰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 윤석열 씨 가족은 문제가 없나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범죄 기소하게 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었는데. 그래서 반문재인을 밝히고 대선주자로 나서는 순간 문재인 측으로부터 총경응공을 받는 것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친문 측의 싸움이 시작되면 어부지리는 홍준표가 얻을 수도 있죠. 또 그 과정에서 안철수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도 움직일 거라고 홍준표는 보고 아마 페이스북을 쓴 건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가 던진 바로 이것 때문에 친문 세력 대 홍준표 대 윤석열 대 안철수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뭐 1인 삼각 경기는 있는데 1인 오각 경기도 있나요? 4명이 한 사람처럼 걸으려니까 2인 오각이 되는데 이런 2인 오각이란 건 없는데 어쨌든 사람 2다리로 걸어야 되니까 그런 이상한 아주 본격적이고 복잡한 게임이 홍준표의 페이스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특이하게 쭉 지켜보면서 자기 계파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자기 계파를 갖게 되면은 이 책사를 뭐 전병민이다 뭐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가 꽤 많은데 누구한테 갔다 얘기가 많은데 홍준표한테 갔다는 얘기는 잘 못 듣고 있거든요. 홍준표사를 늘 보면은 책사 역할은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싸움을 리드하는 걸 보이거든요. 제가 홍준표라는 사람을 옛날 평검사 때 장시간 현역검사 최초의 인터뷰를 월간조선에 한 30페이지 썼다고 그랬는데 그때 쭉 어린 저도 기자였지만 느낀 게 자기 제주로 기자들을 리드하고 검찰총장하고 검사장 또는 심지어는 YS 정권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 저는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은 책사는 자기가 하더만요. 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5.16 혁명을 해서 조국 군대화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또 12.12로 그 이후에 흑자 경제를 만들었던 전두환 씨, 이런 사람들은 결정은 본인들이 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남한테 묻지 않았어요. 제갈공명을 따로 두지 않고 본인들이 책사 역할을 하고 머리는 빌리지 않고 능력을 빌렸던 사람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D-Day하고 할까 말까 가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홍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쭉 정치 공부를 해보니까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더가 너무 똑똑해서 책사처럼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심부름밖에 못하고 할 역할이 없잖아요. 자기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위기 시에는 이순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맡겨보지만 조금만 편안해지면 아주 무능한 사람을 시켜서 밑에 사람들이 자기네가 빼먹으려고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 팔로워들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무능한 사람을 추대해서 무난한 사람을 추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 역할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정인 대표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더니 그랬더니 무난하고 무능한 사람이지.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그런 사람 뽑아놓고 밑에 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유능한 사람은 난생에는 안 써.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와 문재인 공통점이 무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봅니다. 뭐 저에 반대하는 의견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추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딸려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 씨를 보면서 저분이 책사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검찰총장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대권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는
D-Day하고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즉 책사가 못 된다는 걸로 저는 일단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더 많은 팔로우를 거느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씨는 그래도 좀 나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사퇴해서 지금 상당한 팔로우 30몇 프로 지지까지 받았으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 친문 캠프에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서울부대 출신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 평균 지적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비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팔로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이회창 씨가 DJ한테도 한 번 졌었고, 같은 사시 출신이지만 부산상고 출신인 노무현 씨한테도 졌습니다. 근데 노무현 씨한테 질 때 보게 되면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나가고 김대혁 병풍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다가 정몽준 씨와 단일화될 때, 정몽준 씨는 재벌의 아들이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고 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성공해서 노무현 씨가 해내거든요. 그리고 축이 확 길면서 부산상고밖에 안 나온, 죄송합니다. 학벌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규 대학을 안 나온 노무현 씨가 서울법대를 나온 이해창 씨한테 이깁니다. 서울법대 출신과 더불어 엘리트로 꼽히는 게 의대 출신이죠. 안철수 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윤석열 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위기나 두려움에 예민하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하는 감투정신, 용기가 오히려 부족할 수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그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덤벼들죠. 그러나 워낙 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덤벼들어야 되는데 제다가 못 덤벼들 수 있습니다. 이회창 씨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씨가 지금 싸움을 탁 걸었어요. 문재인을 찌르면서 윤석열을 친 겁니다. 붙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 와중에 춘추 전국시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합종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해창하고 이제 DJ하고 경쟁할 때 그때 YS는 자당 후보인, 나중에 물론 이제 자기가 탈당을 하긴 했지만 이해창을 민 게 아니라 DJ를 미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확 변합니다. 친문 세력 때 누군가 나서겠죠. 정세균 씨가 후보가 될지 아니면 친문이 아닌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될지 여권에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낙연 씨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야권의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이 복잡한 싸움이 홍준표가 스타트를 끊음으로 해서 페이스북에서 통치행위를 소재로 문재인을 찌름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른 해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제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지금부터 벌어지는 대권 레이스를 보면은 조금 이런 거구나 하는 그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제 의견을 들어만 보시고 묵살하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